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학년도 9월 모평에 나왔던 콘크리트 지문을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이 지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풀어본 학생들이라면은 당연히 선생님이 무슨 말 할 건지 알겠지만 비례관계 캐치하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우리 최근에 기술 지문 많이 다뤘고, 특히나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이 지문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지문 구성,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라는 지문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얘기 하나 하자면은 기술 지문 특유의 공통점이라는 거를 또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뭔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술이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뭐 예를 들면 사진을 찍고 싶다. 혹은 아주 미세한 물질을 관찰하고 싶다라는 식의 목적이 있는 반면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A 방식과 B 방식이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선생님이 를 얘기하죠. 차이점을 부각하는 지문에서는 공통점을 찾는 게 중요하고 공통점을 부각하는 지문에서는 차이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기술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술 지문은 유독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 A와 B가 뭔가 다른 기술처럼 보이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뭐 카메라이기 때문에 A와 B가 뭐 용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날로그 카메라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날로그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라는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가지는 특성은 무조건 공통점이 된다. 라던가 A와 B가 둘 다 현미경인데 A는 광학 현미경이고 B는 전자 현미경이라고 해서 뭔가 눈에 띄는 차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현미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점은 필연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기술 지문에서 이런 식으로 공통점이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눈여겨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고 이 지문에서도 마찬가지 콘크리트 얘기를 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얘기도 나오고 철근 콘크리트 얘기도 나오고 나중에 가면 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철근은 이런 거고 프리콘트레스트는 뭐 저거는 이런 거고 그리고 그냥 또 콘크리트라는 거는 뭐 이런 거긴 하지만 셋 다 뭐예요 결국에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지니는 특성은 반드시 공통점이라는 점을 눈여겨보면서 지문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신경 써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문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지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 오랜만에 되게 긴 지문이 나와서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유행이 지난 유형이긴 해요. 근데 뭐 사실 모르죠. 구모 때 갑자기 다시 또 이 유행어를 회귀한 다음에 수능에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결국 이제 평가원이 결정한 일이라서 뭐 확실하게 이제 수능에는 이런 질문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당초 지금 유행이 아니더라도 필요 있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형태냐면은 옛날에 이거를 뭐라 불렀냐면은 혼합형 지문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도 마더통에 혼합형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나요? 복합 지문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사실 마더텅의 카테고리가 별로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사회 안에서도 안 나눠도 될 것 같은데 막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엄밀한 게 아니고 얘네가 기술에 따로 빠져 있는 것조차 복합 소재라는 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혼합형이라는 형태인데 얘네가 왜 혼합형이냐면은 소재가 두 개가 쓰였기 때문에 혼합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뭔가 기술인 척 하면서 또 예술적인 얘기도 합니다. 어떤 미학적으로 왜 아름다운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섞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문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 소재는 보면 알겠지만 뭐 자동차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자동차 카메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기초통화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기초통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런 식의 지문이 많아서 요새 지문과는 좀 이제 동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결국 지문 구성 방식이 약간씩 달라지더라도 문제 출제 원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에 도움을 주는 지문이라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고 연습하면서 더더욱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게, 이게 혼합형이고 지문 길이도 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다 잘 보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다 잘 보이는 축에 속하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풀어봐서 알겠지만 최근 기출들에서 뭔가 비례관계나 공동점 이런 거 찾기가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느끼고 있죠? 그래서 보다 잘 보이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잡아내는 훈련을 얘네에서 더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실력을 쌓아서 여기서 비례관계를 거의 누워서 떡먹기 하듯이 쉽게 쉽게 잡아놓게 잡을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최근 기출 오면서 어려운 지문들에서도 그 경험을 되살려서 잘 잡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때 최근 유행과 다르다 해서 뭐 이거 유행 지났어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지만 고대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다.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주는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반구형의 지붕인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반구형의 지붕이라고 또 설명을 해주고요.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런 한정에서 얘기하는 부사어들 눈여겨봐야 된다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자, 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자, 이런 걸 달리하면서 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이것도 뭐예요? 사소하지만 비례관계니까 한번 적어놔 볼까요?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자, 돔 지붕이 지름 45m 남짓의 넓은 원형 내부 공간과 이어지도록 하였고, 지붕의 중앙에는 지름 9m가 넘는 원형의 천장을 내어 빛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뭐 여기는 뭐 비례관계도 딱히 없고 뭐 가정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그냥 일련의 서술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 문제로 나온다면 그때 돌아와서 지붕이 뭐 9m인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 정확한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니까 어렴풋이 알고만 있고 엄밀한 의미는 모르니까 평가원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가 등의 골재를 섞어 물로 반죽한 혼합물이다. 뭐 여러 개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콘크리트는 혼합물이구나. 이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모래랑 자갈이 골재라고도 불리는구나. 그리고 얘네 다 합친 게 콘크리트니까 이런 식의 시각화를 해놓고 읽었다면은 좀 더 쉽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섞으면은 콘크리트가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콘크리트에서 결합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물과 만나면이라 했으니까, 시멘트는 또 이거 결합제라고도 부르는구나.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렵게 나왔으면 이런 것까지 사소하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합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물과 만나면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은 이거 뭐예요? 누가 봐도 과정이죠? 하나는 넘버링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멘트가 물과 만나서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화 반응이 일어나 얘네가 결합하면서 굳어진대요. 그리고 수화 반응이란 거는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 반죽 상태의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부어 경화시키면이라 해서 경화가 세 번째 단계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넘버링을 해놔서 이 반죽 상태의 의미를 알기가 편하죠? 무슨 얘기예요? 1번, 2번 단계를 지나서, 즉 뭐예요? 수화 반응이 일어나면 반죽이 되는 거구나를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가 있죠. 2번, 3번 사이에 껴 있으니까. 그래서 경화시키면은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의 골재는, 즉 모래와 자갈 같은 것들은 종류에 따라서 강도와 밀도가 다양하므로 종류와 비율을 조절해서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접촉을 높여야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크기 다른 것들 쓰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아, 접촉을 높여야 강도가 세진다고 하고, 또 그래서 서로 다른 크기인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콘크리트가 뭘로 발전했대요?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형태면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체크해야 돼요? 첫 번째, 콘크리트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넘어가면서 뭔가 다른 점이 생겼구나.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기술 지문에 자주 나오는 공통점 유형으로 콘크리트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변했지만 단어의 뜻이 유지되고 있죠. 둘 다 뭐예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를 만드는 과정인 1, 2, 3번 여기다 표시를 해야 되네. 1, 2, 3번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이상 공통점이란 것을 유념하면서 글을 읽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견고해지고 자유로워졌다. 철근이 되면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뭐야? 누르는 힘인데 이거에는 강하지만 인장력이 뭐야? 당기는 힘인데 이거에는 쉽게 부서진대요. 그래서 압축력이나 인장력에 재료가 부서지지 않고 그 힘에 견딜 수 있는 단위 면적당 최대의 힘을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보다 10배 이상 높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땡땡 강도가 셀수록 잘 버티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압축력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지만 했는데 압축 강도가 더 세다는 얘기에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압축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줄어드는 길이는 인장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늘어나는 길이보다 훨씬 길다. 이것도 앞에 내용이랑 붙여 읽을 수가 있죠. 왜? 압축 강도가 훨씬 세니까 압축력 가했을 때 줄어드는 길이가 훨씬 길다라는 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자, 철제가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혹은 지문에서 철제는 앞으로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뭐라 해요? 철근이나 철골과 같은 게 철제다라고 건조 소설도 알려주고 있고요. 자, 철근이나 철골과 같은 철제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가 압축 강도와 입장 강도 모두가 콘크리트보다 높다. 무슨 소리예요? 철제랑 콘크리트를 두 가지 기준,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 면에서 비교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철제 얘기랑 콘크리트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인장 강도 누가 더 커요? 철제 강도가 훨씬 크고, 압축 강도도 누가 더 커요? 철제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장 강도를 월등히 더 높다라고 했으니까, 자꾸 삑사리가 나네요. 자, 인장 강도, 뭐 화살표 한 3개 정도 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거 나타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강제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서 대부분의 인장력을 철근이 받도록 하면은 인장력이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물 좀 마시고 계속할게요. 자, 근데 철근은 무겁고 비싸기 때문에 인장력 많이 받는 부분에만 보통 한다고 얘기하네요. 혹시 내가 뭐 무겁고 비싸다는 것도 머릿속에 잘 안 와닿는다 싶으면은 뭐 더 무겁고 비싸다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해진 힘의 반향이 수직인 반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래요? 포항성 비랑기 고려돼야 되고, 자, 철제는 콘크리트보다 포화성 비랑기 크고 얘는 0.3, 얘는 0.15 정도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면 의문이 생기죠? 엥? 포화성비가 뭔데? 왜 이렇게 뭐 당연하게 아는 것처럼 넘기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전문적인 용어 나오면은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모른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해 주겠거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문을 읽어 나가면 되고 설명 안 해줬다. 그럼 어디다 쓸까요? 보기 문제로 출제를 하겠죠. 그거 생각하면서 편하게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 위주로 잡아내면서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도가 높고 지지력이 좋아진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하면서 대형 공간을 축조하고 기둥의 간격도 넓힐 수 있었대요. 자, 그래서 20세기부터는 근대 건축에서 철근 콘크리트는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대요. 이게 이제 복합 지문의 특성이죠. 기술 지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학 얘기도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자, 기술이 예술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는 신념을 가졌던 르 코르비지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점을 사부화 주택이란 건물에서 완벽히 구현하였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통 예술 지문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뭐 편하게 읽어도 크게 문제 없었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문제 맞추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먼 미래에 만나게 될 수능에서 혹시 또 어렵게 나왔을 질문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최대한 힘을 발휘해서 빡빡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판테온 하면서 구조물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콘크리트가 뭔지 모르니까 콘크리트를 설명한 구조죠. 어떻게 보면은 무슨 소리예요? 핵심은 건축물에 관한 얘긴데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떡밥으로 콘크리트가 끼어든 구조입니다. 이거. 그럼 우리 뭐 생각해야 돼요? 다시 구조물 얘기가 나왔을 때 아 얘는 앞에 나왔던 그 구조물과는 뭐가 다를까를 미리 의식하면서 읽어줬으면 더 베스트였겠죠.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부화 주택은 벽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과는 달리, 달리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앞에 뭐 따로 설명이 나온 건 아니지만 판테온은 아마도 벽이 지탱하고 있지 않나를 문제랑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평가원 지문을 대하는 자세에서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 지문 내에서. 아닐 수도 있어요. 별도 연급이 있으면은. 그렇지만 그렇게 가정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2층 거실을 둘러싼 벽에는 또 수평으로 긴 창이 나 있고 또 경사로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됐네요. 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뭐 딱히 우리가 흔히 눈여겨보던 그런 정보 유형은 없는 것 같으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문제로 나와서 돌아와서 지붕이 어땠지? 이러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철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인장 강도를 높이는 연구가 계속되어서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가 등장하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콘크리트라고 부를게요. 선생님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자, 그러면 우리 알 수 있는 게 프리 콘크리트는 뭐 하면서 등장했다고 해요? 인장 강도를 높이려는 연구가 계속되어서 등장한 게 프리 콘크리트니까 당연히 프리 콘크리트가 인장 강도가 더 높다는 거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 과정을 보니까 넘버링 해야겠죠. 과정이니까. 자, 1번 거푸집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붓는데요. 2번 굳은 뒤에 당기는 힘을 제거하면 콘크리트의 압축력이 작용하여 외부 인장량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 콘크리트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킴벨 미술관에서 이런 거를 사용하여서 기둥 사이 공간을 뭔가 넓혀서 만들었네요. 그래서 그 뒷얘기는 뭐 적당히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5번. 1번이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거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의 특성과 점점 발전해가는 프리콘크리트로까지 발전해가는 그런 걸 얘기하면서 또 공간적 특징, 판테온이랑 사보아 주택이랑 킴벨 미술관에 대한 공간적 특징을 얘기해줬죠. 26번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1번 판테온의 돔에서 상대적으로 더 얇은 부분은 상북적이다. 마침 비례관계인 것 같아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문제로 나왔죠. 2번 사부화 주택의 지붕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자, 지붕에 관한 얘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았으니까 돌아와서 풀겠다 했고 그래서 지붕에는 정원이 있다고 하네요. 정원 정도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킴벨 미술관은 인장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이용하여 넓고 개방된 내부 공간을 활용하였다. 무슨 소리예요? 프리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 개방된 내부 공간 하였죠. 4번 판테온과 사부화 주택은 모두 천장을 두어 빛이 위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구조물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물론 지문 읽으면서 잡아내긴 어려울 수 있더라도 정확하게 묻고 있고 읽어보니까 판테온 돔의 지붕도 천창 내어서 빛이 내부 공간
그리고 사부화 주택도 삼창 내여서 하늘을 바라보면은 소우주임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둘 다 빛이 위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5번이 틀렸죠? 왜죠? 사부화 주택은 2층이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층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골랐을 것 같습니다. 27번까지는 여러분 그래도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은 창문 콘크리트가 철제보다 크다. 인장력이 더 크다. 애당초 인장력을 묻고 있어서 헷갈릴 일이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둘 다 크죠, 철제가?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랑 철제를 묻고 있네요. 잠시만요. 철근 콘크리트랑 철제? 선생님이 원래 문제를 그냥 콘크리트랑 철제로 보고 당연히 틀렸다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좀 한 번 더 꼰 것 같습니다. 철제랑 철근 콘크리트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철제를 넣어서 철근 콘크리트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그냥 콘크리트보다 인장력이 더 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철제가 더 큰다는 거를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철근을 콘크리트의 보강재로 사용할 때는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넣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3번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에서는 철근의 인장력으로 높은 강도를 얻게 되어 수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정확하게 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기술 지문 특유의 공통점을 묻고 있죠. 수화 반응은 뭐예요? 콘크리트면 거쳐야 되는 과정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콘크리트든 철근 콘크리트든 혹은 프리스트레스트든 공통적으로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될 것 같습니다. 4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철근이 복원되려는 성질을 이용하여 압축력을 줌으로써 인장 강도를 높인 것이다. 뭐였죠? 당기는 힘 제거해서 그럼 철근이 줄어들면서 자 복원되려는 성질을 이용해서 압축력이 작용해서 인장력에 대해서 강도를 높인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균이랑 크기의 절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접촉면을 높여야 강도가 커지고 그러려면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느꼈으면 좋겠는 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이제는 더 와닿았으면 해서 한 번 더 짚어주는 내용인데요. 26번, 27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는 당장 이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에서 이 문제 나왔을 때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한 가지 교훈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26번에 1번 선지만 하더라도 뭐에서 나왔어요? 비례관계를 묻고 있는 거죠. 비례관계를 묻고 있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도 공통점을 묻고 있는 거고 5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리고 2번 선지도 27번 2번 선지도 눈여겨보면은 간접소수를 통해서 문제를 내고 있죠. 한 번도 제가 수업 전에도 얘기했듯이 공통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5번 같은 경우에도 비례관계에 거의 유사한 내용을 묻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수업하면서 거의 뭐 약 팔듯이 얘기한 게 시간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지금 뭐 필기하면서 하고 풀고 하는 거, 뭐 적으면서 푸는 거, 뭐 핵심을 최대한 잡아가면서 읽는 것들 그런 것들 당장해야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눈여겨봤던 그 부분들이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은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틀, 더 먼 미래까지 본다 보면은 결국 이렇게 읽는 사람이 더 빨리 읽고 더 빨리 풀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아마 당황했을 2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철제만으로 제작된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제가 아까 포화성비 뭐라고 했죠? 설명 안 한 거 보니까 문제에서 설명할 거니 생각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보기에서 아마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보기 읽기 전이라도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철제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랑 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B. 무슨 소리예요? 딱 봐도 A, B를 이름만 A, B지 철제랑 콘크리트 비교 대조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힘을 가하며 변형을 관찰할 때요. 자, A와 B의 윗면과 아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줄어들면서 지름은 늘어났다. 또 A의 윗면과 아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안장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늘어나면서 지름이 줄어들었다. 이때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으로 나누어 보아성비를 구하였더니 뭐가 나와요? 드디어 보아성비의 정의를 알려주네요. 보아성비의 정의가 뭐예요? 지름의 변화량을 높이 변화량으로 나눈 거고, 자, 포화성비 얘기한 거 보니까 물어볼 것 같아서 미리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철제랑 콘크리트의 포화성비 우리 적어놨죠? 얘는 0.3이고 얘는 0.15가 될 겁니다. 헷갈리면 참고로 강도는 모든 면에서 철제가 더 강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철제와 콘크리트의 포화성비와 동일하게 나왔다. 뭔 소리예요? 너네가 지문에서 0.3이랑 0.15 찾아라. 이 얘기고, 그래서 포화성비는 항상 일정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고 1번 한번 볼게요. 동일한 압축력을 가했다면 B는 A보다 높이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거 1번 선지만 보더라도 우리 최근 기출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교훈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점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비례관계, 가정, 비교대조 이런 것들이 꽁꽁 숨고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소한 거여도 일단 핵심이라 생각하고 적어둘 생각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1번 문제 푸다가 이게 뭔 소리지 했으면은 이 생각을 더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번 이게 뭔 소리냐? 압축력을 가했다는 게 결국 뭐를 파악하라는 거냐? 이렇게만 봤을 때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보기 내용을 바탕으로 압축력을 가한 사항이 뭔지를 한번 제가 손으로 따로 적기만 해볼게요. 자, 압축력을 가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높이가 줄어들고 그리고 지름은 늘어났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 임장강도 압축값도 둘 다 누가 더 세요? 철제가 더 세니까 높이든 지름이든 뭔가 변한다 싶으면은 A가 더 적게 변해야 되겠죠. 그걸 정확하게 묻고 있죠. B는 콘크리트니까 높이가 이 줄어드는 와중에 더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A는 높이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B보다는 덜 줄어들겠죠. 왜? 압축 강도가 더 강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분명 보기에 정확하게 뭔 상황인지 다 적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거를 보기 있는 그대로 보고 문제를 푸는 거랑 이렇게 나만의 언어로 적어놓고 문제 푸는 거랑 확연히 다릅니다. 이거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2번 볼게요. 이번에 인장력을 가했다고 하네요. 자, 인장력 강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죠? 높이는 늘어나면서 지름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은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보다 컸을 것이다. 이건 사실 뭔 상황인지 몰라도 포화성비의 정의를 보면 알 수 있죠? 왜? 높이분의 지름인데 포화성비가 소수니까 뭐겠어요? 분모가 훨씬 더 커야 될 테니까 높이가 더 크겠죠?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포화성비라는 개념을 이렇게 적어놓지 않다면은 2번을 보고 이 숫자를 보고 그런가 하면서 아 분모가 더 커야겠구나 높이가 더 커야겠구나라는 생각의 연결고리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시각화해서 푸는 습관 들이세요. 한번 B에 압축력을 가했다면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은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보다 작았을 것이다. 2번이랑 똑같은 얘기죠, 사실. 둘 다 소수니까 둘 다 그렇게 될 겁니다. 4번 A와 B의 압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B의 지름이 A의 지름보다 더 늘어났을 것이다. 이번엔 구체적인 숫자 써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압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이 같아 높이가 분모니까 둘 다 100으로 한번 더 볼게요. A도 100, B도 100이라면은 A는 포화성비가 0.3 나와야 되니까 지름 변화가 얼마나 돼야 돼요? 30.
변했어야 될 것 같고 B의 경우는 얼마나 변해야 돼요? 15 변하면 됐겠네요. 자, 그래서 봤더니 A와 B 합중에 갔을 때 주로는 높이의 변화량이 같았다면은 B의 지름이 A의 지름보다 더가 아니죠? 왜 늘어났을 거죠? 15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려서 정답이 될 겁니다. 자, 5번 A와 B 합중력을 가했을 때 늘어난 지름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자, 30, 15니까 A는 30, B는 30 이렇게 30으로 똑같다고 둬볼게요. 그럼 A는 몇이 돼요? 높이의 변화량은 100이 돼야 되겠고 B는 200이 돼야 되겠죠. 그럼 A의 높이가 B의 높이보다 더 줄어든 거 맞죠? 100 대 200이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막 그냥 보기만 보고 나면은 어려운 내용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당연히 콘크리트 얼마나 어려운 기술입니까?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건 콘크리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비례관계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숫자만 대입해서 숫자놀이 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구조죠.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더라도 문제에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숫자 넣기로 바꿔놨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는 거고 푸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소재가 달라져도 출제되는 거는 변함이 없다. 뭐 보면 또 느낄 수 있어요? 선생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18년도에 수능이었나? 모험 지문한 거 우리 기억나요? 그거랑 거의 완전 똑같은 문제죠, 사실상. 기억 안 나면은 복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하세요. 강복절에 복습을 많이 했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기만 하지 말고. 자, 29번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마다통으로 푼 친구들은 뒤에도 문제 있습니다. 4번까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기도 지문이다라는 거를 눈여겨보면서 보기에 새로운 정보 나올 때마다 좀 체크만 했어도 더 쉽게 풀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골이란 게 또 새로 나오는데, 자, 철골은 건축 재료로 규격화된 직선의 형태로 제작된다는 특징이 있고, 또 철골 사용하면은 더 가늘고 간격을 더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산화되기 때문에 산화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이란 게 철골 쓴 거다. 그래서 개방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큰 틀에서 앞에 구조물들과 비교 대조를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개방감이란 단어에 뭐 떠올렸으면 좋겠냐면은 킴벨 미술관 떠올리면 좋겠죠. 킴벨도 그런 얘기 했었으니까. 그래서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생각했으면은 좋았을 선지고 1번은 보기도 지문이다. 보기 내용 보고 바로 풀면 되고 2번도 마찬가지 보기 내용과 유효카드 직선의 형태로 했으니까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4번. 가는 기둥들이 넓은 간격으로 늘어선 건물. 누가 봐도 철골 얘기였죠? 철골보다 철근 콘크리트를 했으니까 4번이 틀려서 정답. 그 다음, 기둥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 자, 기둥만이 뭐예요? 한정부사. 선생님이 그냥 전체적으로 생략한다고 해서 생략해서 읽었는데, 읽었을 때 뭘 했어야 돼요? 체크했어야 되겠죠? 근데, 사보와 주택도 우리 돌아가 보면 뭐에만 체크가 돼 있어요? 동그라미 어디에만 돼 있어요? 우리? 기둥만에만 동그라미가 돼 있죠? 선생님 강조해서 읽어가지고. 그거를 또 정확하게 묻고 있죠?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독해의 핵심은 누구나 풀 수 있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풀라고 대놓고 내는 문제들은 이거 외울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외우는 거가 독해도 아니고 사실 평가원이 친절하게 내줍니다. 근데 이렇게 주로 핵심 문제로 나오는 정보들은 좀 숨어 있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여러분들 성적을 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애당초 읽어놓을 때 다 잡아놓고 읽은 다음에 문제를 매우 빠르게 넘기면서 시간을 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 지문 한번 분석을 해봤고, 여러분들 제가 설명했던 이런 두 부분 신경 쓰고, 또 이쯤 되면은, 아, 우리가 배운 것들에서 주로 문제가 나오니까 나도 최대한 읽을 때 잘 읽고 문제 쉽게 풀어야겠다. 라는 생각하면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콘크리트 지문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